평가가의 두 번째 비평집, 실온집, 진실과 언어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은 역시 시인이나 비평가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 이전에 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니까 시인과 시의 분리가 아니라 비분리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윤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연결성은 우선 인간적 내지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인이란 자질에 있어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얘기하겠죠. 시인도 최소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상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인을 일단 규정하죠. 게다가 그에게는 예술적인 양심과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술적인 양심 내지 양식이란 쉽게 말하면 시인의 경우 자기가 쓰는 작품이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무의미한 경우에는 발표를 삼가하는 지각입니다. 자, 여기서 예술가의 양심 혹은 양식을 정의할 때 상당히 좁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좁은 의미의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길 비평가가 시인에게 요구하는 이 연결성은 이러한 정도의 좁은 의미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양심이 있어야 된다. 보통 사람에게도 양심이 필요하지만 시인에게도 혹은 특별하게 예술가로서의 양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시인의 연결성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김종길의 두 번째 실론집에서 보여주는 주체성의 확립은 서구 비평 이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내면화한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 존재로서의 시 작품을 객관적 존재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신비평의 기본 원리죠. 김종길 비평가가 신비평을 한국에 수용하고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비평가인데, 물론 김종길 비평가만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평가들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좀 변화라면 변하고, 내가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게 첫 번째 실론집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표면화된 것은 두 번째 실론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술적 양심이나 양식과 관련해서 사고하는 관점은 당시 한국의 현실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타겟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실론집도 그러했겠지만 두 번째 실론집에서는 특별히 당대 한국의 문화적 혹은 시단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순수시를 쓰거나 전인시를 쓴다고 하는 시인들도 많이 있어서 언어를 남발하고 무책임한 실험적인 언어를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는 참여시를 쓴다고 하는 또 많은 시인들이 무분별하게 선전시 같은, 그죠? 정치 선전 같은 그런 뼈다귀 같은 시를 또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양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가들의 비평문을 당대 현실 혹은 당대 문학의, 한국 문학의 상황과 결부시켜서 조금 판단해 볼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김종길은 일반론으로서의 현대성의 규명에서 더 나아가 우리 현대 시와 시단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병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론을 주체적으로 정립해 나갔다. 서구 신비평 혹은 서구 이미지점 이론, 모더니즘 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1차적인 1단계였고 2단계에서는 이걸 한국 문학의 현실 혹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필요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실론집에서 시와 시인의 분리 및 비분리 사이에서 유동하는 관점이, 기존의 연구자들은 첫 실론집은 시와 시인의 분리다, 두 번째 실론집부터는 비분리다, 이렇게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었는데, 구분했는데, 이 논문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실론집에서 이미 유동했다, 분리와 비분리 사이에서. 그러나 좀 더 두 번째 실론집에서는 이 비분리가 더 확실하게 강하게 정립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길은 당시 한국 시의 현실을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그 양상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언어의 형식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주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형식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형식은 형상화 방식 혹은 작품 기법의 수준을 얘기하겠습니다. 완성도를 얘기하겠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좋은 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은 순수시나 실험시를 쓰는 시인에게도 필요하고 참여시를 쓰는 시인에게도 필요하겠죠. 참여시라고 해서 이 언어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역시 시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건 정치 선전과 같아지니까요. 둘째, 언어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주제가 미약한 경우, 그죠? 너무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특별한 자기 주제가 없는 경우, 이것도 문제겠죠. 무의미하겠죠. 셋째, 앞에 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오늘날의 시로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 김종길 비평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평 언어가 굉장히 소박하고 쉽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소박하게 어떤 비평문을 작성한다. 지금 이 세 가지 조건도 사실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러나 당대 한국 시에서 부족한 점이 무의미한 경우가 이 세 가지다. 첫째는 시적 언어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제 실험시 같은 경우도 독창적인 어법을 실험하더라도 그것이 언어가 너무 일탈, 해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난해성이라고 하는 난해시의 문제가 시대마다 사실은 논쟁이 되거든요. 이때도 난해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시에 팽배해 있던 실험시의 난해성 그리고 애매성, 이 문제도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 이전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시인에게 어떤 진실의 통찰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언어화되기까지는 시의 의미 내용은 되지 못한다. 사상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시인이 감정과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그 시인이 다 좋은 시인이냐? 그렇진 않겠죠.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이 자기 사상이 시적 언어로 충분히 녹아들어서 예술적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도 너무 무르익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면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셋째는 언어의 형식 그리고 의미 내용 사이의 관계는 파탄이 없는데 오늘의 시로서 의미 가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시사적인 문제 혹은 그 시대 혹은 보통 시사적인 문제는 시 혹은 예술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시 이후에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오늘의 문제를 담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로서의 의미와 가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새로움, 사실은 이거는 일반론으로 따지면 현대성이거든요. 이게 새로움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 시대성과 언어 형식이라는 두 측면에서 새로움을 규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새로운 시대성 혹은 언어 형식, 이 새로운 시대성은 현대성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갖추어야 하지만 현대성의 추구가 지나치게 계획적이거나 의식적인 경우 공소한 언어의 형해라고 하는 건 뭐 쉬운 말로 뼈다귀죠. 그죠? 해골, 뼈다귀.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현대성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현대성이라고 하는 걸 갖춰야 되는데, 즉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그 현대성의 추구가 계획적이거나 의식적인 경우, 그러니까 시를 포함한 문학 창작이나 예술 창작은 이 의식, 계획, 작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술가의 능력인데, 그건 무의식 속에서, 그죠? 내가 계획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아도 그것이 창작 과정에서 발휘되는 것, 무의식적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경우, 특별히 시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 같이 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시인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계획적이고 자기적이지 않은 그 반대에 있는 무의식적이고 비의지적이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이 내면에서 생성돼 나오는 그 창작 과정에서 발휘되는 그 능력,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야 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공소한 언어의 형해, 논리적인, 그죠? 논리를 가지고 시를 쓸 수는 없죠. 물론 논리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상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게 시라는 예술 언어 행위, 언어 창작을 거쳐서 작품이 될 때는 그 다른 측면이 많이, 사실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은 어렵죠. 또 타고났다기보다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상당한 노력과 연마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의식과 자기적인 이 지식만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예술적 능력도 연마되는 것이기 테니까. 그러나 영역이 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결합을 하고 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시를 쓰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른바 모더니즘이나 순수시나 참여시에 너무나도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실험의 대부분이 공소하여 진실을 담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제 따옴표가 인용 부호니까 이 실론집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순수시도 그렇고, 즉 뭡니까? 실험시도 참여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대립적인 어떤 문학적 경향이지만, 둘 다 어떨 때 실패한다고요? 너무 의식적이고 계획적일 때. 실험도 너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때. 참여도 너무 참여 정신도 너무 의식적이고 계획적일 때. 그게 완전히 이 예술가의
몸속에 체화되고 녹아들어서 그게 시라는 예술 행위로 실천될 때, 물론 시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다른 어떤 예술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회화든 음악이든 뭐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도 다 마찬가지. 이것은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진실을 담는 데 실패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면, 이 두 번째 실론집 진실과 언어라고 했을 때 이 진실에 해당되는 이것은 언어와 별개로 독립된 어떤 영역이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진실은 진실의 영역이 있고 언어는 언어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때 이 진실은 이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진실이 실패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진실과 언어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김종길 비평가의 이 진실과 언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과 시의 분리, 비분리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되지만, 분리라고 하더라도, 그죠? 비분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비분리니까 진실과 언어가 이미 비분리 속에서, 그죠?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여기서 우리는 김종길이 시의 내용으로서의 진실, 자, 우선 내용으로서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어 이전에 이미 시인이 양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예술가로서의, 그리고 연결성도 가지고 있어야 이 진실이라는 이 개념에 해당되는 것을 갖추게 되겠죠. 그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뭐 생활에 있어서든 아무튼 이 연결성도 가지고 예술가의 양심과 양식도 가져야 일단 진실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시의 내용으로서의 진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의 언어화로서의 언어 형식을 또 중시하는 거죠. 그래야 진실을 담는 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너무 진실은 있는데, 그죠? 그게 참여 시인이든 순수 시인이든 그 각각의 진실은 다를 테지만 아무튼 진실은 있는데 그게 진실을 시적 언어에 담는 데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실험이 형식의 새로움에 치우쳐 내용으로서의 진실을 담는 데 실패한다. 이 의도적인 실험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계획적이고 의식적이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짜 순수시 혹은 가짜 실험시가 나오는 거죠. 참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의식을 내 시에 집어넣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 참여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김종길 비평가 이후에 김춘수, 그 다음에 김수영의 비평을 차례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50년대 이후, 60년대, 5, 60년대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비평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그 시대입니다. 50년대, 60년대. 이제 70년대로 가면 우리 문학에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상승하게 되죠. 수준이. 이제 개간지 시대가 된, 소위 말하는 개간지가 생겨나는데, 지금도 발간되고 있는 창작가 비평, 문학가 지성, 이런 양대 개간지가 70년대 이제 그리고 출판사와 더불어 그 출판사들은 지금도 상당히 문학 출판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창작가 비평, 문학가 지성.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출판사 그리고 개간지가 문학 동네죠. 그러니까 70년대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기 5, 60년대 비평가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사람, 김종길, 김춘숙, 김수영을 공부하고 있는데, 김수영의 경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대에 이것이 한국 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실험시와 참여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중에
김수영 공부할 때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영은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이 실험시와 참여시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시를 어떤 위상에 놓고 자기가 시를 추구하는지,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인의 진실과 시적 언어화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건 아까 내가 말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수순인데요. 시적 진실과 시적 언어의 합일이라고 이제 김종길 비평가의 두 번째 실론집 진실과 언어를 하나로 요약해서 압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다. 자, 이제 인용문입니다. 시란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고도로 조직된 언어로서 감동적으로 제시한다. 고도로 조직된 언어라 함은 시는 언어를 매제로 하는 예술인 문학 가운데서도, 자, 문학은 다 언어를 매제로 하죠. 매제. 모든 예술은 매제가 있습니다. 그죠? 미술, 회화는 색과 면과 입체. 음악은 소리. 그죠? 그 매제 없이 그 예술은 물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학은 언어라고 하는 매제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데, 시의 경우는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더 언어의 예술, 고도의 언어 조직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시 작품에 있어서 언어의 형식과 내용, 말의 소리와 뜻이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로 되어 있다. 자, 형식과 내용도 사실은 하나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비평을 할 때 혹은 논문을 쓸 때 형식과 내용을 편의상 구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잘게 쪼개서 그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인 특성들을 고찰하는 것이 분석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 뿐이죠. 마치 의사들이 수술대에서, 그죠? 신경계, 그죠? 근육계, 그죠? 소화계, 이렇게 인간의 몸을 분리해서 치료를 하고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분석입니다. 시가 특히 운율과 이미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요즘 이미지 그냥 그렇게 부르죠. 이미저리. 그 다음에 어조에 크게 의존하고, 특히 강렬한 쾌감 내지 감동을 주는 사실은 모두 그 때문이다. 이랬어요. 자, 요 구절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 특별히 고도의 언어 조직인데, 그 언어 조직을 구성 요소는 뭐냐? 운율, 이미지, 어조,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김종길 비평가가 신비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죠? 영미신비평, 20세기 초 영미신비평의 그 비평 방법, 작품 속에 있는, 즉 내재해 있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죠?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것. 그래서 일반 독자가 아니라 고급 독자 혹은 전문가, 문학 연구자 혹은 비평가가 된다면 가장 기초는 바로 이 신비평적 관점이다. 뭐 꼭 신비평이 아니라 러시아 형식주의든 프랑스 구조주의든 다 같은 내재 비평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내가 강조를 했지만 그 출발점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런 비평문이나 혹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결성도 얘기하고 진실도 얘기하고 뭐예요? 예술가의 양심도 얘기하고 양식도 얘기하고, 사실은 그거는 언어 이전의 어떤, 그죠? 시인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은 김종길 비평가에게는 역시
시는 고도로 조직된 언어의 조직이다. 언어의 구조물이다. 그러면 그걸 비평하거나 시를 비평하거나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분석서를 가지고 시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분석서는 대체로 내가 이제 리포트나 이제 우리 국문과 전공 수업에 지금 이 과목도 포함되죠. 전공 수업에서 이제 과제물을 받잖아요. 리포트를 받아서 살펴보거나, 또는 한 단계 더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해보지가 않았던 거죠. 내재 분석을 해보지도 않은, 내재 비평 혹은 시를 분석할 때 원율, 이미지, 비유, 상징, 화자, 어조, 물론 꼭 그건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서 또 원율만 해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세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뭐 이제 학문이 이제 시를 연구하는 이 뭡니까? 이 수준도 계속 날로 전문적인 수준도 날로 발달해서 벌써 지금 이 김종길 비평가 혹은 이상섭 뭐 이런 신비평을 한국에 수용한 비평가들이 50년대 이후에 신비평을 한국에 수용했고, 그것이 우리 외국문학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 정착이 되어가지고 대학 문학 교육에서 그게 이제 벌써 그게 60년 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문학 교육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내재 비평적으로 운율, 그다음에 비유와 상징, 이미지, 상징, 비유와 상징, 그다음에 뭐 화자와 어조 뭐 등등 많은 어떤 이 내재 비평의 분석서를 가지고 비평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오늘만 해도 그 안에 또 리듬 연구라고 하는 또 새로운 최근의 트렌드가 흐름이 생겨서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고요. 또 언술 구조라고 해서 또 언어 구조의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리듬 분석, 이제 음악성,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규칙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 운율이라고 그냥 카테고리를 짓지만 그 안에서도 또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은 전문적인 영역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비유와 상징 쪽에서도 이미지 연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겠죠. 화제와 어조 쪽에서도, 그죠? 거기서 변주와 변형이 일어나거나 더 미세한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는 뭐예요?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 구성 요소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이제 이 분석의 틀을 가져옵니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아주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것. 예를 들면 누구누구 시의 시간 연구, 누구누구 시의 공간 연구. 시간, 공간은 시의 구성 요소 중에 없죠. 왜 없을까요? 이건 모든 인간 정신 세계 혹은 인간의 세계 혹은 현실에 다 해당되는 너무 원론적인 분석 틀이잖아요. 분석소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김춘수 시의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김춘수 시의 예를 드는 겁니다. 공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 너무 크게 원론적인 걸 가지고 와서 그건 시가 가지고 있는 내적 구성 요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어떤 분석의 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철학적 개념, 자기가 공부한 니체, 그다음에 하이데거, 락강, 들레즈,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등에서 듣고 배운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발견되니까 자기 지식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누구 시에서 그걸 찾아보겠다. 니체의 몸철학을 누구누구 시에서 찾아보겠다. 이게 다 허황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체의 사상이든 하이데거든
뭐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 분석학이든 마르크스적인 어떤 정치 경제학이든 최근에 유행하는 뭐 랑시에르의 정치 철학이든 뭐 많은데 그건 시에 밀착한 게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우리의 인문학 지식이죠. 철학적, 정신분석적, 사회학적 지식이죠. 그걸 바로 내가 뭐 김춘수 씨든 이상화 씨든 뭐 이렇게 바로 그걸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 중간에 뭐가 비어요? 엄청난 공백이 생기죠. 시를 연구하는데 이 너무 일반론적인 철학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거 틀리진 않을 수 있어도 너무 큰 얘기를 하면은 김춘수 씨에도 해당되고 그 시간론은 혹은 그 공간론은 그 어떤 철학적 개념은 니체의 철학적 개념은 김춘수 씨에도 해당되고 김수영 씨에도 해당되고 그죠? 서정주 씨에도 다 해당될 텐데 자기가 김춘수 씨를 연구하면서 너무 큰 개념을 가지고 자꾸 그걸 대입해서 연구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뭐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기납적으로 작품에서 기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규칙이나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어떤 원론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여기다 갖다 대입해 가지고 이게 연역이잖아요. 자꾸 연역적으로 연구를 시 비평을 시를 연구하거나 시를 비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1차 과제물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고요. 그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 작품 자체에서 분석서를 그 구성 내재 비평의 신비평적 관점이든 형식주의 관점이든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기납적으로 분석해 나오다가 뭐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혹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부분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면 되고 니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그걸 심화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니체적 관점을 거기다 적용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납적으로 이 니체의 몸철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마르크스의 뭐 정치경제학 이런 걸 바로 이 작품 분석의 틀로 삼아버리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그 원을 뭐예요? 양궁을 할 때 이게 거의 2점짜리 1점짜리 큰 원에다가 자꾸 활을 쏘고 있는 거지. 그죠?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 신비평적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작품을 연구하려면 그 내적 구성 요소에서 출발을 해서 뭐예요? 이게 바로 기납적인 거죠.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현상들 속에서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서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내가 자꾸 구성 요소 중에서 분석서를 찾아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작품 속에서 계속 작품을 읽어서 거기서 뭔가를 추출해내서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내적 구성 요소 중에서 뭐 어떤 것이든 그죠? 너무 뭡니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걸 찾아서 분석서도 새롭게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기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뭐예요? 해석을 해야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니체도 하이데거도 들레즈도 프로이트 락강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김춘수 씨를 연구하던 서정주 씨를 연구할 때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과 개념에 압도당해가지고 그죠? 마치 시를 분석하는데 어떤 이론과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과제물을 하는 것처럼 그 일반 이론에 너무 압도되면 안 됩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작품 자체에서. 이 대목 때문에 내가 흥분했네요. 시가 특히 운율과 이미저리와 어조에 크게 의존하고 특히 강렬한 쾌감 내지 감동을 준다. 감동과 쾌감을 주지만 그것은 이 어조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운율을 통해서 감동을 주니까 여기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견해를 보태는 거,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시관은 이 진실을 고도로 조직화된 언어로 형성하는 차원, 내용과 형식, 진실과 언어 사이의 유기적 결합이다. 그래서 연결성, 주체성을 주창하고 이것은 진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도로 조직된 시적 언어로 형성한다. 자, 맺은 말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 새롭게 규명했던 것들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지는 않고 우리 학생들이 잘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파트니까, 특히 기말고사 준비할 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출제 경향과 기말고사 출제 경향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큰 문제, 그죠? 큰 문제. 기말고사는 비평가 세 사람입니다. 김종길, 김춘수, 김수영. 그러니까 큰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큰 문제는 말 그대로 크게 나오죠.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그냥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준비해서 크게 써야 되겠죠. 뭐 이상한 말이 돼버렸네요. 자, 뭐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수강생들이 잘 정리할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이 김춘수 맞죠? 없어요? 진도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진도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수영이네요. 우리 진도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김수영 전집이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몇 차례 계속 개정판이 되어서 지금도 최근 개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수영 전집 1권은 시, 김수영 전집 2권은 산문이라고 붙어 있어요. 산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김수영 시인이 자기 생각을 개진한, 즉 펼쳐낸 시 이론인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시인들 월평, 그죠? 시인도 월평을 가끔 쓰긴 합니다. 김수영 시인을 비평가라고는 부르진 않지만 김춘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문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김종길 시인은 정식으로 비평가로 등단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인이자 비평가 이렇게 명칭이 나오고요. 김춘수와 김수영은 시인으로만 나오지만 시인이 보여주는 시 창작 위에 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한 그 산문들이 상당히 독창적이기 때문에 한국 현대 시사에서 김춘수의 시론, 김수영의 시론도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의 경우는 현대문학사에서 전집이 나와 있는데 정식으로 김춘수 시론이라고 해서 두꺼운 책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론을 많이 썼습니다. 시만 많이 쓴 게 아니라 시전집도 있고 시론 전집도 있어요. 자, 이제 김수영부터 공부할 텐데요. 좀 특이한 것은 부제목입니다. 박용철 실론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김수영 실론 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연구가 많이 되어 왔으니까, 김춘수 실론도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 김수영 실론도 연구가 많이 되어 왔으니까, 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주제를 박용철 실론과 김수영 실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박용철 비평가는 역시 시인이자 비평가죠. 1930년대 초에 소위 말하는 시문학파를 이끈 리더였습니다. 시도 쓰고 비평도 했죠. 시인으로서보다는 비평가로서 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시문학파의 특성은 순수시, 즉 1930년대 초에 새롭게 열린 한국의 문학장 속에서 순수 문학을 하는 시인들을 이렇게 동인을 만들었죠. 그게 시문학 동인입니다. 거기에 정지용 시인도 들어가고 박용철 본인도 들어가고 김영랑 시인 같은 이런 시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용철의 실론의 어떤 부분이 지금 1950, 60년대부터 활동한 김수영의 실론과 접목되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박용철 실론도 공부해보고 김수영 실론도 공부해보니까 이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즉 시대는 다릅니다. 즉 개성 혹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통은 이런 착상을 하지 않는데, 좀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도 박용철 실론의 특성도 조금 살펴볼 수 있지만, 김수영 실론이 가진 좀 숨어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머릿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은 시와 산문을 동시에 발표했고요. 김수영이 한국 현대시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김수영 이후에 많은 시인들이 김수영의 시에 영향을 받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도 김수영 시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시인들이 김수영 시를 연구하는 공동 논문집도 내고 또 공동 시집도 내고, 특이한 것은 김수영 시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이 시기에 5, 60년대에 한국 문학의 가장 큰 이슈는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의 대립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뭐 크게 보면 문해사조로 따지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죠.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과 경쟁 속에서 대부분의 이 시인들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개성되어 왔는데, 즉 참여시 혹은 리얼리즘 시에 속하는 시인들의 계보, 순수시 혹은 모더니즘 시에 속하는 계보, 이렇게 계보가 형성됐는데, 특이한 것은 김수영 시인은 모더니즘의 입장을 가진 후배 시인들도 존경하고 리얼리즘의 입장을 가진 시인도 존경하고, 물론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비평가들까지, 문학인들이, 그러니까 리얼리즘 계열과 모더니즘 계열, 다른 말로 하면 참여 문학의 계열과 순수 문학 계열에서 동시에 김수영을 개성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립적인 혹은 경쟁적인 이 문학적 추구 속에서 어떻게 김수영은 양쪽에 다 해당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그걸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편과 시론을 포함한 김수영의 산문에 나타난 의미를 전제로 그의 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 태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일종의 문제 제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연역적인 거 있잖아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먼저 있는데 그건 나만 가진 게 아니고 내 독창적인 이론도 아니고 다 이미 공유되고 있는, 그죠? 그게 어떤 철학자의 이론이든 아니면 한국 문학에 이미 형성된 공유된 어떤 이론이든 그 개념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내가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면 이게 연역적 분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그랬잖아요. 기납적으로 하려면은 이 이론과 개념을 무시한 채 작품에서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려고 이렇게 기납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물론 이제 예리하게 분석서를 잘 채택해야 되겠죠. 어떤 분석서를 채택해야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건가를 작품 속에서, 작품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품과 싸우는 이 기납적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왜? 새로운 분석서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뭡니까? 이 시간을, 그죠?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가는 거지.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그죠? 누구나 아는 얘기, 그죠? 자기 독창적인 이론 얘기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걸 기납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아, 나는 지금 기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알거든요. 이게 연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연역적인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석사 논문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박사 논문 쓰는 사람, 또 이제 우리 학부에서 과제물 내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런 문제에 빠지는데요. 김수영의 시를 연구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만 읽지 않고 김수영이 산문도 많이 썼으니까 거기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김수영 시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김춘수는 심지어는 자기 시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펼쳤죠. 그러니까 무의미시라고 하는, 무의미시론이라고 하는 거, 자기 시가 무의미시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를 계속 쓰면서 자기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그 실론도 계속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론을 가지고 김춘수 시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시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연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의심을 해봐야 돼. 자기 시가 무의미시라고 무의미시론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 시를 써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죠? 그래서 기납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김춘수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김춘수 씨가 그렇다.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김수영 씨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동호 반복이 됩니다. 그 시인의 의도대로 내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연구자나 비평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 시론은 시론대로, 시는 시대로 그 사이에 어떤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론은 시론대로 연구하고 시는 시대로 연구하되 이걸 참고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예요, 지금. 김수영이 산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산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시를, 김수영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김수영 시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연구자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누가 알려준 거예요? 바로 신비평이 알려준 겁니다. 이게 어도의 오류예요. 그죠? 바로 어도의 오류가 뭐예요?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시에서 X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거기 X-라고 합시다. 그 X-가 그 시를 쓴 시인이 이미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X-가 김춘수든 김수영이든 그 시를 쓴 시인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김춘수 시의 어떤 의미를 X-에서 찾는 거지. 김춘수 시인은 알고 있을 거라고. 그게 신비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분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발표되는 순간 시인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독립된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생명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독자나 비평가가 해석할 때 그것은 그 김춘수 시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춘수 시인은 놀래겠지. 내 시에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하겠죠. 그게 좋은 비평인 거죠. 시인도 모르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모든 예술 행위는 계획하고 작전 짜고 자기적으로 내가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의식적인 면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이 더 크게 예술 창작에는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것은 김춘수도 모르는 거지. 그 시인 예술가는 몰라요. 사실은 그걸 알면 더 시를 못 써. 예술을 더 잘 못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건 시인이죠. 그건 예술가죠. 자기는 모르는 거지. 무의식 속에서 이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물에는 남아있지. 흔적으로. 물론 그거는 그 무의식은 심층을 파고들어야 그 무의식까지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평가는 고유의 독립적인 문학인으로서의 자기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 소설가 못지않게 비평가는 자기 고유의 능력과 위상을 갖고 있어요. 시인, 소설가보다 비평가가 못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시인, 소설가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작품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그 의미까지,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특성까지, 그죠? 그 고유한 미학성, 그죠? 그것까지 이 비평가는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도의 오류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뭐에 속한다고요? 이것도 연역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나는 기납적인 것이 중요하다. 문학 연구 혹은 문학 비평에서 공통점은 다 그거예요. 다 연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산문, 다른 말로 하면 시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쭉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선행 연구 검토니까요. 이것도 정리한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대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뭘까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문해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수영이 상당한 큰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나 비평가들이 김수영 시인은 순수시에서 출발해서 1960년 4.19라는 정치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참여의식에 눈을 뜨고 참여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시기 구분도 딱 1960년 4월 19일 딱 이렇게 끊어요. 딱 그렇게 끊지는 않지만 딱 그 1960년으로 끊어요. 왜? 모더니즘 시를 쓰다가 리얼리즘 시를 쓰기 시작했다. 순수 시를 쓰다가 참여 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쟁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 현대 시인들 중에 가장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포함해서 많이 연구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영훈, 서정주, 김수영,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윤동주라든지 백석이라든지 또 그 뒤를 따르는데 가장 많은 연구 중에 한 사람이 김수영 연구입니다. 자, 내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논문은 단순히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김수영 산문에 대해서 연구했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리포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문제 설정이 중요해요. 뻔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나쁜 게 뻔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뻔한 얘기는 이미 했던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 통념적인 얘기, 하나만한 얘기. 이게 다 뻔한 얘기예요. 석사 논문 쓰면서도 뻔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과제물에도 뻔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다시 흥분하는데 뭐 때문에 뻔한 얘기 하게 될까요? 연역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자기 생각, 그 생각은 이미 김수영 연구들이 많이 해놨던 것이고, 또 뭐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새로운 뭐 지식의 흐름, 이런 걸 가지고 김수영 실론 연구를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흥분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연구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연역적인 거예요. 어딘가 있는 거 가지고, 그 어딘가 있는 것이 상식일 수도 있고 통념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다 통용된 교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적 이론이나 개념일 수도 있고,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품에다가 적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다 공통분모는 연역적으로 하는, 내가 지금 연역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연구를 하면서 과제물을 하든 석사 논문을 쓰든 박사 논문을 쓰든 평론을 쓰든 비평문을 쓰든, 내가 연역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 머릿속을 자꾸 비워야 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니체의 몸철학은 나만 알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뭐 자꾸 적용하다 보면 뻔한 얘기가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문제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어디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김수영의 이 산문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납적으로 찾아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선행 연구도 안 읽을 수 없어요. 왜? 선행 연구와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죠? 선행 연구가 했던 얘기 또 하면 뻔한 얘기가 되잖아요. 선행 연구가 안 했던 얘기, 그리고 선행 연구가 잘못한 얘기, 그리고 수준도 선행 연구보다는 내 논문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더 수준 높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선행 연구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이 논문의 문제 설정을 착상을 얻었나 하면요, 이 부분이에요. 김수영과 여타 한국 시인들의 비교 연구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김수영과 김춘수, 대표적으로 많이 비교된 사람은 김수영과 김춘수를 비교 많이 했어요. 왜? 동시대에 상당히 대립적인 이 시의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수영과 이상도 뭔가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과 연구했고, 김수영과 신동엽도 많이 연구했어요. 신동엽도 동시대죠. 김춘수, 김수영, 신동엽 다 동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시인이 당대 한국 시의 대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야말로 참여 시인이죠. 대표작이 뭐예요? 이거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참고서에 실려 있을걸요.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작품 있잖아요. 금강 뭐 이런 장편 서사시도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아무튼 김수영과 김춘수와 신동엽 비교가 많이 됐는데, 김수영과 박용철은 비교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1번 각조를 보니까 강홍식이라는 이 연구자가 김수영 연구사만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연구사를 쫙 정리해가지고 김수영이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다 해도 논문이 하나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이 연구됐으니까. 근데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항목이 연구가 안 됐다라고 지적했어. 여기서 내가 착상이 됐습니다. 김수영과 박용철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런데 유일하게 언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건 논문에서 한 게 아니고 평론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글인데, 김현 비평가가 자유와 꿈이라는 평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용입니다. 김현 비평가가 얘기해요. 그의 반시로는, 그는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의 반시로는 박용철의 생명시론이 그 현대성을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초현실주의의 정신에 투철한 것이라고 진술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상당히 크게 언급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구체적인 연구를 한 건 아니야.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거야. 박용철 실론이 현대성을 얻었다. 그럼 뭔가 그 부분에 개성했다는 거지. 현대적인 어떤 새로움을 덧붙여가지고 박용철 실론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에다가 김수영 실론이 그럼 과연 그게 뭘까?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착상이고요. 자, 그런데 이후로 김수영의 실론과 박용철 실론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수영 실론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양극단에서 이해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 현대문학사를 수업 들은 학생들은 금방 이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박용철 시인 혹은 시론은 1930년대에 누구와 경쟁하면서 삼각관계를 형성했나 하면요, 임화의 리얼리즘 시론, 그리고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론, 비평가로서 다 시인이자 비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쪽에서는 김기림이 있고 리얼리즘 쪽에서는 임화가 있는데, 박용철은 그 양쪽과 경쟁하면서 낭만주의 이론 혹은 상징주의 이론을 펼치면서 서정시 이론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영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양대 산맥 속에서 다 연구가 되어 왔잖아요. 모더니즘 연구하는 사람들도 김수영을 연구했고 리얼리즘 연구하는 사람도 김수영을 연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용철하고의 관계는 이게 계보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박용철은 리얼리즘도 아니고 모더니즘도 아니니까. 김현만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어. 박용철 실론이 현대성을 얻었다. 김수영의 실론은 박용철 실론이 현대성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김수영이 언급하고 있는 박용철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살펴본다. 김수영이 박용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성이 됐을까? 이건 약간 엉뚱한 계보거든요. 그죠? 보통 계보가 형성된다면은,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숨어 있는 계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영 실론의 핵심이 되는 미학적 근거로서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강조해요. 자, 이 힘이 뭘까? 두 번째, 힘의 소재와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김수영 실론에 나타나는 시 이전의 내용으로서의 양심. 자,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김종길 비평가의 진실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보세요. 내용으로서의 양심을 얘기해요. 김종길 비평가도 예술가의 양심과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이때 양심이 나와요. 이거는 언어 이전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한국 시인들에게 김수영이 계속 비판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시인들이 이게 없다. 뭐가 없어요? 시인으로서의 양심도 없고 사상도 없고 지성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시 이전에, 즉 언어 이전에 시인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좋은 시가 안 나온다. 계속 비판을 해요.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에 대한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내용과 형식의 문제죠. 그죠? 양심과 사상과 지성은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시적 형식을 얻기 이전에 시인이 내면에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투신으로서의 자유의 이행도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김수영 시론의 어찌 보면 핵심들인데, 이 핵심들이 박용철 시론과 어딘가 박용철 시론을 어떻게 보면 개성 발전시킨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계보로 따지면 예상치 못한 계보가 숨어 있는 거지. 리얼리즘 쪽에, 모더니즘 쪽에 계보가 있을 텐데 분명히 김수영은 이 양쪽에 다 걸쳐 있으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박용철하고 연결이 된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자, 이 힘의 근거. 자, 힘을 강조해요. 이제 월평도 썼다 그랬잖아요. 김수영이. 김수영 전집 2권 산문을 읽다 보면요. 월평이나 총평 같은 게 나와요. 1년 총평 같은 거. 뭐. 그럼 이제 자기 시 이론, 고유의 시 이론보다는 다른 시인들을 평가하는 게 월평이잖아요. 시인이지만 이제 비평가로서 이제 한 달 동안 나온 시들을 쭉 이렇게 좋은 시들이 뭐고 나쁜 시가 뭐고 누구는 분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총평하는 거잖아요. 이게 월평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시인들이 대체로 뭐예요? 부족하다. 더 분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힘이 있고 없고를 이 시는 힘이 있다. 이 시는 힘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힘이 뭐냐? 어떤 시는 힘이 있고 어떤 시는 힘이 없을까? 이 힘은 우리가 육체적 힘은 아닐 테고 시에서 도대체 힘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납적으로 이제 우리는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박용철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비하면 박용철의 애수의 세계는 그죠? 감정이 많이 노출돼요. 그죠? 전통 시들, 낭만주의, 상징주의는 특히 낭만주의 시는 감정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철의 시도 애수가 즉 슬픔의 세계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 애수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봅시다. 애수의 세계는 예술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적 애수와 그만큼 박용철만큼 피나는 격투를 한 시인도 드물 것이다.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같은 시에는 옹결의 서름을 등에 지고 허덕거리며 비탈을 기어 올라가는 무거운 그의 신음소리가 배어있다. 그러나 빛나는 자치 같은 아름다운 시에서는 그는 드디어 예술을 탈각하고 힘에 도달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요 한 단락을 가지고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힘은 도대체 뭐냐? 감정, 서름, 애수를 탈각한다 그랬으니까 벗겨내고 얻을 수 있는 게 힘입니다. 그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없으면 힘에도 못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들이 갖고 있는, 박용철을 비롯해서 낭만주의 시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적인 요소, 슬픔의 세계, 애수, 거기서 출발하되 그 감정을 벗겨내는 것, 거기서 힘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철을 무시하거나 박용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낭만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걸 벗겨냈을 때 힘에 도달한다. 그게 좋은 시다. 이렇게 봤어요. 힘에 도달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예술을 넘어선 힘, 박용철의 시가 거기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낭만주의 시들이 갖고 있는 센티멘탈리즘, 즉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죠? 감정을 토대로 감정을 벗겨내서 힘에 도달했다. 그래서 좋은 시다, 좋은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술을 넘어선 힘이라는 일관된 미학에 해당되는 시인으로 김소월도 언급하고요. 안서, 김억입니다. 박용철도 해당되고 윤공관, 김종환 이 정도의 시인들을 예술을 넘어선 힘을 가진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이 바로 김수영이 박용철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기납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도대체 힘이 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수영이 강조하고 있는 힘은 미학적 개념에는, 힘이라는 미학적 개념에는 김수영 시름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짐작이에요. 아직은 가설이에요. 김수영은 나의 연애시에서 이 힘을 이성과 대비시켜 언급한다 했어요. 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박용철의 빛나는 자치 같은 작품들이 보여주는 힘의 세계가 이성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고 보면 나는 이미 종교의 세계에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당히 비약적인 글쓰기예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보통 비평가하고 다르죠. 시인이니까. 시인이 지금 어떤 비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힘은 어떤 거예요? 이성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거의 종교에 가까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힘이 아닌 거죠. 시에서의 힘은 이게 이성의 세계와 좀 다른 것이고, 그럼 앞에 나왔던 인용문하고 종합해 보면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감정을 보다 그걸 승화시켜서 종교의 차원까지 끌어올린 단계가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김수영 실론에서 힘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더 살펴보고 이제 박용철을 어떻게 개성하고 발전시켰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